올라가겠다고 했죠? 그래서요. 끝까지 올라가 봤어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유리창에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오래된 순대국집 안은 뿌연 김으로 가득 차 있었죠.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침묵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만이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어요. 남자가 먼저 수저를 내려놨어요. 소리 하나 없이 천천히.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동작처럼.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국은 아직 뜨거웠어요. 한 번도 수저를 들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여자는 그 국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수저를 내려놓은 남자의 손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민재, 우리 여기까지 하자. 여자의 손이 멈췄어요. 뜨거운 국물 위로 김이 올라오는데 그 위에 무언가 작은 것 하나가 떨어졌어요. 비인지 눈물인지 그 순간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남자는 시선을 피했어요. 창문 밖으로, 빗속 가로등 쪽으로.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눈이었어요. 선옥, 왜 갑자기야?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입술이 먼저 움직여버렸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그 잠시가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입을 열었어요. 민재, 연애는 버틸 수 있었어. 근데 결혼은 아니야. 너희 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여자의 어머니는 치매였어요. 아버지는 이미 없었고 남동생은 사채까지 끌어다 쓴 빚이 있었어요. 선옥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며 가족 셋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걸 이 남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귄 지 3년이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게 문제라고 말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대단하다고, 기특하다고, 그 손이 좋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말이 뒤집혔어요. 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뺨이 빨개진 건지 아니면 국밥 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거겠죠. 처음부터 알았잖아. 라고만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남자는 짧게 웃었어요. 민망한 웃음이었어요. 그땐 내가 어렸지. 세 글자였어요. 어렸지. 3년을 그렇게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미안하다. 난 더 올라가야 돼. 등을 돌렸어요. 문이 열리고 빗소리가 잠깐 쏟아졌다가 문이 닫혔어요. 선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국밥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식지 않았어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선옥은 젓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번 떴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돈을 계산대에 두고 나왔어요. 남자 것까지. 버스 정류장 벤치는 차가웠어요. 젖은 코트 사이로 빗물이 배어들고 신발 안이 흥건했지만 선옥은 일어서지 않았어요. 버스가 한 대 지나갔어요. 그 다음 버스도 지나갔어요. 타지 않았어요.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식당 일을 오래 해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엔 화상 흔적도 있었어요. 예쁜 손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처음엔 그렇게 잡아줬던 손인데. 숨이 떨렸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나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빗물이랑 섞여서 구분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멈춘 게 아니라 굳어버린 것 같기도 했어요.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가슴 한복판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분노인지 오기인지. 아직은 몰랐어요. 선옥은 빗속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올라가. 긴 침묵. 나도 올라가 볼게. 버스가 또 한 대 지나갔어요. 이번엔 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 남자, 민재는 그해 말에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중견건설사 딸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2달 뒤엔 처가 회사의 임원으로 입사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선옥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같은 동네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선옥은 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동생 독촉 전화를 끊고 가스불 위에 올려놓은 된장찌개를 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속으로 한 가지를 되새겼어요.
올라가야 한다면 나도 올라가면 돼. 그게 전부였어요. 대단한 다짐도 눈물 나는 각오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한 문장이 그날부터 선옥의 하루에 조용히 새겨졌어요. 새벽 2시 반지하 단칸방. 형광등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선옥은 가계부를 펼쳤어요. 식탁 위엔 영수증 묶음과 계산기가 놓여 있었고 한쪽엔 어머니 약봉지가 있었어요. 방 한켠 이불 위에서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었어요. 선옥은 가능하면 소리를 내지 않으려 계산기를 살짝 눌렀어요. 숫자들이 맞질 않았어요. 식당 낮 알바 시급, 편의점 야간 수당,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 동생 쪽으로 들어간 돈, 월세. 더하고 빼고 나면 항상 모자랐어요. 아주 조금씩. 그게 더 잔인했어요. 아예 없으면 포기라도 할 텐데 항상 조금 모자란 숫자가 사람을 계속 버티게 만들었어요. 선옥은 볼펜 끝을 2로 물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그리고 새 페이지를 폈어요. 제목을 썼어요. 목표 1,000만 원. 거창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됐겠죠. 하지만 선옥에게는 그게 산 하나였어요. 넘어본 적도 없는 산. 낮에는 오래된 분식집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 웃고 주문받고 거스름 돈을 건넸어요. 사장이 보는 데서는 물론이고 안 보는 데서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어딜 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돈은 더뎠어요. 시급은 올라가지 않았고 명절 상여도 없었어요. 선옥은 군말 없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모았어요. 밤에는 편의점이었어요. 야간 근무는 혼자였어요.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엔 카운터 뒤에 작은 노트를 꺼내 읽었어요. 부동산 기초 용어를 정리한 노트였어요. 전세권, 근저당, 수익률, 공시지가.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외웠어요. 뜻은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낮과 밤을 쪼개서 살았어요. 자는 시간은 서너 시간이었어요. 몸이 버텨줄 때까지만 일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잘 버텼어요. 화가 나면 피곤함이 잘 안 느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2년이 지났어요. 통장을 열어봤어요. 숫자를 확인했어요. 1,000만. 딱 그 숫자였어요. 한 원도 더, 한 원도 덜. 선옥은 한참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통장을 덮었다가 다시 펼쳐봤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어요. 저절로 나온 것이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마침 눈을 뜨셨어요. 선옥아, 밥 먹었어? 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또 잊으셨겠죠. 조금 전 밥을 드셨다는 것도, 딸이 지금 울었다는 것도. 선옥은 그게 괜찮았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학원 전단지를 받은 게.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누군가 건네는 종이를 무심코 받았어요. 보통은 그냥 버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읽게 됐어요. 재테크 기초반 직장인, 주부 누구나 오케이. 선옥은 잠깐 서 있었어요. 직장인도 아니고 주부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구나라는 말에 발이 멈췄어요. 강의실은 작았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열댓 명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었고 몇몇은 선옥보다 어린 것 같기도 했어요. 다들 노트를 폈어요. 선옥도 폈어요. 강사가 앞에 섰어요. 말끔한 차림이었어요. 돈은요, 벌어서 모으는 게 아닙니다. 굴려야 커집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옥은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크게 줄을 그어가며 썼어요. 부동산. 옆에 별표 3개.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공부 방식이 달라졌어요. 막연하게 읽던 것에서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동네 원룸이 수익률이 나오는지,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공실이 적은 지역은 어딘지. 편의점 카운터 아래엔 항상 지도가 있었어요. 지역마다 형광펜색이 달랐어요. 파란색은 가본 곳, 노란색은 봐야 할 곳, 빨간색은 아직 모르는 것들. 모르는 게 줄어들수록 선옥은 조금씩 조급해지지 않게 됐어요.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조급함은 항상 사기꾼의 먹잇감이 된다는 걸 강의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부동산 사무소는 허름했어요. 간판 글씨가 절반쯤 지워진 골목 안 2층 건물이었어요. 선옥이 처음 들어섰을 때 중개인은 책상 위 서류 더미 사이에서 겨우 얼굴을 내밀었어요. 나이든 남자였어요. 안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커피잔엔 때가 끼어 있었어요. 선옥이 무슨 부동산을 알아보러 왔냐고 물었을 때 중개인은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눈빛은 아니었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데 오는 손님 중에 진짜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표정이었죠. 혼자 오셨어요? 네. 어떤 걸 보실 거예요? 작은 것부터요. 원룸이나 투룸. 수익형이요. 중개인의 눈이 살짝 달라졌어요. 아직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지만 무시는 거뒀어요. 처음 보러 간 곳은 낡은 원룸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외벽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현관 자동문은 한쪽이 고장나서 손으로 밀어야 했어요. 1층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음식 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중개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싸긴 한데요. 앞으로 이어질 말은 굳이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선옥은 대답하지 않고 복도를 걸었어요. 벽을 손으로 짚어봤어요. 손에 하얀 게 묻어났어요. 벽지가 들뜨고 있는 거였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빈 방 하나를 열어봤어요. 창문이 작았어요.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이었어요. 바닥 끝쪽에 물기가 스며든 자국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돌아섰을 거예요. 선옥은 방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천천히 봤어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방을 고쳐서 세를 내면 얼마인지, 이 건물이 이 가격이라면 수익률이 몇 %인지, 문제가 있는 곳은 어디이고 고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중개인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사람도 집도 다 고쳐 쓰는 거죠. 중개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선옥은 이미 혼자서 대답을 내리고 있었어요. 계약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서류를 다시 보고 등기부를 직접 떼서 확인하고 근저당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계산했어요. 강의에서 배운 대로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발견한 건물이 있었어요. 원룸 4개짜리 작은 빌라였어요. 주인이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이 낮게 나와 있었어요. 근저당은 없었어요. 공실이 2개였지만 위치상 공실이 오래갈 동네가 아니었어요. 반경 500m 안에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선옥은 그날 밤 가계부에 숫자를 빼곡히 채웠어요. 대출 한도, 월 상환금, 예상 임대 수익, 수익률. 계산기를 몇 번이나 다시 눌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냈어요. 할 수 있다. 계약하는 날이었어요. 작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서류를 검토했어요. 선옥은 끝까지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글씨 하나도 넘기지 않고 중개인이 다 봐야 해요? 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선옥은 개의치 않았어요. 다 읽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날부터 주말은 없어졌어요. 벽지업자를 불러 가격을 비교했어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싼 자재를 찾았어요. 욕실 타일이 깨진 건 작은 공구를 빌려서 직접 붙였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배웠어요. 처음엔 서툴렀고 2번째는 조금 나았어요. 빈 방에 도배가 새로 됐어요. 환기도 됐어요. 곰팡이 자국 위에 새 벽지를 붙이는 건 임시 방편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먼저 방수 처리를 했어요. 비용이 더 들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선옥은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젊은 여학생이었어요. 이사짐이 많지 않았어요. 박스 몇 개와 작은 옷걸이 하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도장을 받았어요. 선옥이 건네는 계약서 끝까지 읽으라는 말에 여학생이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선옥은 기다렸어요. 다 읽고 나서 도장이 찍혔어요. 선옥은 조용히 웃었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 뒤로 2달이 지나 나머지 공실도 채워졌어요. 처음으로 임대 수익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어요. 대출 상환금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옥은 그 잔액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 돈은 내가 자는 동안 들어온 돈이에요. 내가 없는 시간에도
이 집이 대신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이해했어요. 선옥은 다음날 아침 새 노트를 샀어요. 표지에 썼어요. 두 번째 집.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 유리 테이블, 반짝이는 조명. 안내 직원들은 모두 정갈하게 차려입고 손님에게 커피를 권했어요. 분위기는 세련됐고 브로셔는 두꺼웠어요. 수익률이 높다는 숫자도 크게 찍혀 있었어요. 선옥은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손은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어요. 평단가, 관리비, 예상 공실률, 주변 임대 시세. 브로셔 속 수익률과 실제 예상 수익률이 달랐어요. 크게 달랐어요. 선옥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은 설명 감사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직원이 미소를 잃지 않으며 연락처를 건넸어요. 선옥은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나오는 길에 브로셔를 접었어요. 버리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비교자료로 쓸 수 있으니까요. 발품을 파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오전엔 상가 건물 앞을 서성였어요. 유동인구를 직접 셌어요. 10분 동안 몇 명이 지나가는지, 그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는 곳이 어딘지, 어느 가게 앞에서 발길이 느려지는지. 노트에는 그런 것들이 빼곡히 적혔어요. 숫자만이 아니었어요. 시간대별 인구 흐름, 주변 편의시설 현황, 근처 학교나 회사가 있는지 여부. 선옥이 배운 건 투자금이 아니라 이것들이었어요. 강사가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좋은 입지는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다. 발로 걸어야 보인다. 실패도 있었어요. 작은 상가를 계약했다가 세입자를 구하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그 석 달 동안 대출 이자가 나갔어요. 예상보다 빠른 공실 발생이었어요. 계산을 잘못한 거였어요. 선옥은 그 석 달을 복귀했어요. 어디서 틀렸는지, 어떤 변수를 놓쳤는지, 주변 경쟁 상가가 늘었다는 걸 간과했던 거였어요. 지도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 실패를 노트에 적었어요. 제목은 놓친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이 노트가 훨씬 두꺼워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경매 법정에 처음 들어간 건 그 다음 해였어요. 입구에서부터 낯선 분위기였어요. 넥타이를 맨 사람들, 서류를 쥔 사람들, 조용히 앉아서 번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선옥은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물건에 사람이 몰리는지, 낙찰가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3번을 더 그렇게 앉아서 봤어요. 그리고 4번째에 손을 들었어요. 낙찰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썼어요. 하지만 선옥은 괜찮았어요. 그날 얻은 건 낙찰이 아니라 감각이었으니까요. 이 물건이 이 가격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더 쓰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손에 쥔 건 원룸 빌라 하나, 소형 상가 하나. 대단한 자산가가 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대출이 있었고 여전히 때로는 공실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선옥은 이제 숫자보다 먼저 이곳이 왜 좋은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지도를 펼치면 어디가 오를지 느낌이 왔어요. 틀릴 때도 있었지만 맞을 때가 점점 많아졌어요. 어느 날 밤 오래된 노트를 펼쳐보다가 선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돈은 숫자가 아니더라.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더라. 아무도 없는 방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밖에서 바람소리가 났어요. 선옥은 노트를 덮고 새 페이지를 열었어요. 다음 목표. 그리고 썼어요. 건물. 중개인이 서류를 펼쳤을 때 선옥은 이미 그 건물을 3번 돌아본 뒤였어요. 5층짜리 근생 건물이었어요. 1층은 편의점, 2층은 미용실, 3층부터는 소형 사무실들이 들어차 있었어요. 외관은 낡았지만 구조는 탄탄했어요. 골조가 잘 된 건물은 리모델링만 해도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선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중개인이 말했어요. 이거 크긴 한데 위험합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야기였어요. 선옥의 자산 규모로는 대출 레버리지를 상당히 끌어다 써야 했어요. 조금만 틀려도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어요. 세입자 구성이 좀 불안정하고요. 4층에 공실이 2달째 있고 5층 임차인이 내년 초에 나간다고 합니다.
선옥은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어요. 그때였어요. 손이 멈췄어요. 5층 임차 계약서에 적힌 회사 이름이었어요. 민재종합건설주. 선옥은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려고. 중개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서류 다음 장을 꺼내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임대료 현황, 건물 현재 감정가, 매도 희망가. 선옥의 머릿속에선 다른 것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자랑하던 회사였어요. 사귀던 시절 언젠가 여기 취직할 거라고 처갓집 건설사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 회사였어요. 결혼하고 임원이 됐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손이 잠깐 굳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딱 한 번. 서류를 다시 봤어요. 숫자들을 봤어요. 임대료, 공실, 수익률, 매입가.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봤어요. 이 건물은 좋은 건물이었어요. 입지가 좋았어요. 1층 편의점 임대차 계약이 5년 장기였어요. 2층 미용실도 자리를 잡은 곳이었어요. 공실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5층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도 그 면적에 다른 입주자를 넣는 건 오히려 임대료를 올릴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선옥은 볼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감정 아니야. 수익이야. 도장을 찍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인감이 찍혔어요. 영수증을 건네받고 선옥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중개인이 악수를 청했어요. 처음과 달라진 눈빛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그 반신반의하던 표정이 아니었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선옥은 짧게 웃었어요. 밖을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서류 봉투를 꼭 쥐었어요. 건물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5층이었어요. 낡은 외벽, 빛이 바랜 간판들, 오래된 에어컨 실외기들. 그리고 5층 창문.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어요. 그날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외벽 도색, 공용 복도 조명 교체, 엘리베이터 점검. 세입자들과 한 명씩 만나 인사를 나눴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안내 편지도 돌렸어요. 문제가 있으면 연락달라고 직접 번호를 남겼어요. 1층 편의점 사장은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전 건물주가 수리 요청을 무시해왔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천장 누수가 있었는데 2달째 방치됐다고 했어요. 선옥은 다음 주까지 고쳐드리겠다고 했어요. 사장이 조금 놀란 눈으로 봤어요. 일주일이 채 안 됐어요. 수리가 끝났어요. 사장이 감사하다고 음료수를 건넸어요. 선옥은 받아들고 건물 앞 계단에 앉아서 그걸 마셨어요. 건물을 바라보면서요. 공실이었던 4층에 새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였어요. 젊은 대표가 왔을 때 선옥은 계약서를 천천히 같이 검토해줬어요. 이해가 안 가는 조항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어요. 젊은 대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건물주분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건 처음이에요 라고 했어요.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었어요. 그리고 5층 임차 만료 통보가 왔어요. 민재종합건설주. 내년 1월 말일자로 계약 종료. 선옥은 그 문서를 받아서 서랍에 넣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미 후보 세입자가 있었거든요. 더 좋은 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 겨울이 왔어요. 선옥은 건물 앞을 걸었어요. 새로 칠해진 외벽이 깔끔했어요. 1층 편의점은 불이 밝았어요. 2층 미용실 안에 손님이 보였어요. 3층, 4층 불이 켜져 있었어요. 5층만 아직 어두웠어요. 선옥은 그 창문을 잠깐 올려다봤어요. 곧 불이 켜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불이. 봄이 됐어요. 벚꽃이 지고 나서야 선옥은 5층 공사를 시작했어요. 내부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어요. 전 임차인이 쓰던 가벽들을 걷어냈어요. 철거 작업이 이틀 걸렸어요. 먼지가 가득했어요. 선옥은 마스크를 쓰고 직접 현장을 살폈어요. 벽이 다 거치고 나니 공간이 생각보다 넓었어요. 창문도 컸어요.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구조가 좋았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말했어요. 여기 잘 쓰면 꽤 나오겠네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어요. 개방형 사무실 구조. 자연채광 최대한 살리기.
공용 회의실 하나 포함. 요즘 소형 스타트업들이 선호하는 형태였어요. 현장 소장이 선옥에게 자꾸 대표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두 번째부터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공사가 끝나는 날, 선옥은 아침 일찍 건물에 도착했어요.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새로 깔린 바닥재, 새 조명,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먼지 하나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선옥은 그 공간 한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오래된 벤치의 기억이 잠깐 스쳤어요. 젖은 코트, 지나쳐간 버스들. 그때도 지금도 같은 사람인데 서 있는 자리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감격적이지는 않았어요. 드라마 같은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건물 1층 입구 옆에 새 안내판이 붙었어요. 아크릴 패널이었어요. 깔끔한 고딕 서체로 쓰여 있었어요. 건물주 김선옥. 중개인이 그걸 보면서 말했어요. 이거 붙이는 분들 별로 없는데?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 석자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차에 탔어요. 선옥의 차가 달라진 건 그 즈음이었어요. 오래된 경차 대신 조용하고 단정한 중형 세단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튀는 색깔도 아니었어요. 그냥 잘 정제된 느낌의 차였어요. 정장도 생겼어요. 예전엔 면바지의 단화였어요. 지금은 깔끔한 재킷에 굽 있는 구두였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이 자리에 걸맞게 입고 싶어졌어요. 그게 다였어요. 계단을 오를 때 구두 소리가 났어요. 또각또각. 예전엔 운동화 소리였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선옥은 그 소리가 싫지 않았어요. 세입자들 사이에서 선옥에 대한 평판이 생겼어요. 무서운 건물주 아니다. 문제 생기면 빠르게 해결해준다. 계약할 때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편이다. 소문은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1층 편의점 사장이 주변 가게 사람들에게 말한 거였어요. 덕분에 5층 새 임차인은 공사 끝나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됐어요. IT 기반 소규모 컨설팅 회사였어요. 대표가 젊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깔끔한 건물주는 처음이에요 라고 했어요. 선옥은 그냥 웃었어요. 그해 연말, 선옥은 처음으로 세무사를 만났어요. 임대 수익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세금 설계를 따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세무사 사무실은 조용한 오피스 건물 3층이었어요. 안경 쓴 중년 세무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부동산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선옥이 가져간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계약서 사본, 수익 내역, 지출 명세. 항목마다 날짜와 금액이 정확했어요. 세무사가 안경을 내리며 덧붙였어요. 혹시 이쪽 일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선옥이 짧게 대답했어요. 식당 계산대에서 시작했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선옥은 다음 물건을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더 큰 규모였어요. 상업지역 코너 자리 7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가격이 높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가능한 범위였어요. 그 서류를 검토하던 날 밤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선옥 씨? 남자 목소리였어요. 선옥은 바로 알았어요. 목소리는 10년 가까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누구세요? 알면서 물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나야. 민재. 선옥은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어요. 건물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 멀리 자기 건물 쪽 방향도 보였어요. 무슨 일로요?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졌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건물 샀다고 들었어. 대단하더라. 감사해요. 그 건물 우리 회사 사무실이 있던 거 알았어? 선옥은 잠깐 시선을 내렸어요. 알았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선옥이 먼저 끊었어요. 길게 통화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어요. 7층짜리 건물. 숫자들. 다음 계획. 전화는 이미 잊어버린 것처럼 볼펜을 들었어요. 그 전화가 있고 나서 2달 뒤였어요.
새로 매입한 건물에 6층 계약 문제가 생겼어요. 7층짜리 건물은 결국 계약이 됐어요.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서 가격을 조정해서 선옥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어냈어요. 전체 매입 과정에 넉 달이 걸렸어요. 서두르지 않은 덕에 좋은 조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6층이었어요. 기존 임차인이 있었어요. 계약 만료가 반년 뒤였어요. 명도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 안 됐어요.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계속 미뤄졌어요. 중개인이 말했어요. 거기 6층 대표가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 직접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옥은 날짜를 잡았어요. 방문 당일이었어요. 건물 로비에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6F.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선옥은 가방을 고쳐들었어요. 서류 확인했어요. 계약 만료일, 명도 조건, 제한 금액. 준비됐어요.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유리문이 있었어요.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선옥은 그 로고를 봤어요. 발이 잠깐 멈췄어요. 딱 한 발짝. 회사 이름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선옥은 알았어요. 상호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등기부에서 확인한 내용이 떠올랐어요. 대표자 이름은 그대로였어요. 이민재. 선옥은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유리문을 열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건물주 김선옥입니다. 대표님께 약속 잡혀 있어요. 직원이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선옥은 소파에 앉았어요.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깔끔하진 않았어요. 책상마다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한쪽 벽에 시상패들이 걸려 있었어요. 오래된 것들도 있었어요. 회사가 한때는 잘 나갔던 흔적들이었어요. 한때는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직원이 나왔어요. 대표님 잠시 후 나오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가 15분이 지났어요. 선옥은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기선을 잡으려는 거라는 건 알았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그쪽에서 더 불리한 상황이니까 기다려줄 수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어요. 10년 가까이 지났어요. 머리카락이 희끗해졌어요. 얼굴에 살이 붙었어요. 눈가 주름이 생겼어요. 허리가 예전보다 조금 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걸음걸이는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느릿하면서 의식하는 듯한 자기가 들어오는 걸 남들이 봐줬으면 하는 그 걸음. 남자가 회의실 문을 잡고 서서 소파 쪽을 봤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선옥이 일어섰어요. 정장에 굽있는 구두. 가방은 옆에 내려놓고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빠르게 선옥을 훑었어요. 얼굴, 옷, 서류. 그리고 다시 얼굴. 직원이 말했어요. 대표님, 새 건물주님이십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어요. 남자는 상석에 앉지 않았어요. 어정쩡하게 문 옆에 서 있었어요. 선옥은 테이블 한쪽에 앉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어요. 남자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크게. 선옥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계약 만료건으로 왔어요. 만료일 기준으로 명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건은 여기 적어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읽는 건지 못 읽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선옥이야? 선옥은 서류를 가리켰어요. 기간 안에 이사 어렵지 않으시죠? 잠깐만. 네가 여기 건물주야? 확인하셨으면 계속할게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선옥은 조건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명도 보상금, 이사 기한, 원상 복구 항목들. 또박또박 군더더기 없이. 남자는 그 시간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설명이 끝났어요. 선옥은 서류를 정리했어요. 검토하시고 일주일 안에 연락주세요. 담당 중개인 번호 여기 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남자도 따라 일어서다가 멈췄어요. 저녁이라도
선옥은 이미 문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유리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는 동안 선옥은 아무 감정을 찾지 않았어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선옥은 기다렸어요. 정확히 7일째 되는 날 오전 10시 담당 중개인에게 전화했어요. 아직 연락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오늘 안으로요. 중개인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고 해서요. 선옥은 잠깐 있다가 답했어요. 오래전에 알던 분이에요. 그것과 이건 별개예요. 중개인은 더 묻지 않았어요. 내용 증명은 그날 오후에 발송됐어요. 사흘 뒤에 전화가 왔어요. 민재 쪽 담당 직원이었어요. 조건 협의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선옥은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라고 했어요. 직접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협의는 이틀 만에 끝났어요. 선옥이 제시한 조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사 기한만 2주 연장해줬어요. 원상복구 항목 일부를 현금 정산으로 바꿨어요. 선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서류가 오고 갔어요. 도장이 찍혔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깔끔했어요. 그런데 이사 전날이었어요. 오후 늦게 건물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1층 편의점 사장이었어요. 건물주님, 6층에서 사람들이 짐 빼는데요. 엘리베이터를 계속 독점하고 있어서요. 다른 층 불편하다고 연락들 오고 있어요. 선옥은 외출 중이었어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제가 가볼게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6층에서 이삿짐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짐으로 가득 찼어요. 복도에도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사 인부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사이에 민재가 서 있었어요. 지시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돕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였어요. 선옥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선옥은 먼저 인부 반장에게 갔어요. 엘리베이터 시간대 나눠서 쓸게요. 30분 단위로 공용 구간 확보해 주세요. 다른 층 세입자들 불편하지 않게요.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정리가 됐어요. 다른 층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선옥은 복도를 한번 둘러봤어요. 벽에 흠집이 났어요. 이삿짐 옮기다가 생긴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 정산에 반영할 것들이었어요. 민재가 다가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선옥은 시계를 봤어요. 지금 바빠요. 이사 마무리 확인하러 온 거예요. 5분만. 선옥은 잠깐 그를 봤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밑이 어두웠어요. 정장이지만 구겨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반듯하던 차림새가 아니었어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이요. 계단 쪽으로 이동했어요. 이삿짐 소리가 조금 멀어졌어요. 창문 밖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왔어요. 민재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회사가 많이 어렵게 됐어. 선옥은 듣고 있었어요. 처갓집이랑 관계가 안 좋아져서. 사업도 몇 개 접었고. 이번에 사무실도 줄이는 거야. 짧은 침묵. 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선옥이 물었어요. 조용히. 왜 저한테 하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옥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랑 관계없는 일이에요.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그냥 건조했어요. 이사는 내일까지 마무리해주세요. 원상복구 확인은 모레 오전에 할 거예요. 돌아섰어요. 민재가 뒤에서 말했어요. 선옥아. 선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이사 다음 날 원상복구 확인을 했어요. 6층 문을 열었어요. 텅 빈 공간이었어요. 짐은 다 나갔어요. 가벽 일부가 제거됐어요. 바닥에 흠집이 몇 군데 있었어요. 천장 조명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사진으로 남겼어요.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과 대조했어요. 정산 금액을 산출했어요.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3일 안에 입금됐어요. 선옥은 영수증을 파일에 꽂았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였어요.
저녁이었어요. 선옥이 건물을 나서려는데 입구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민재였어요.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선옥은 잠깐 그쪽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차 방향으로 걸었어요. 민재가 차에서 내렸어요. 잠깐만. 선옥은 멈췄어요. 등을 보인 채로.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선옥은 차 문을 열었어요.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에 남자가 보였어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선옥은 백미러에서 시선을 뗐어요. 앞을 봤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선옥아, 오늘 힘들었어? 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틀릴 때도 있었고 맞을 때도 있었어요. 선옥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아니요, 엄마.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연락은 계속 왔어요. 문자였어요. 밥 한번 먹자, 잘 지내지 할 얘기가 있어. 선옥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차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두었어요. 어느 순간 오는 문자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라는 걸 그 사람이 알았으면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건물 옥상 방수 공사가 있었어요. 오전에 공사업자가 올라가 있었고 선옥은 오후에 확인하러 갔어요. 업자는 이미 마무리하고 내려갔어요. 선옥 혼자 옥상에 올라갔어요. 공사는 잘 됐어요. 방수도포가 고르게 돼 있었어요. 배수구멍도 이물질 없이 깨끗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난간 쪽을 확인하러 걸어가다가 계단 쪽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재였어요. 숨이 조금 차 있었어요. 계단으로 올라온 것 같았어요. 선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1층에서 봤어. 들어오는 거. 건물 출입은 용건이 있을 때만요. 용건 있어. 선옥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말씀하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옥상은 조용했어요. 도시 소음이 멀리서 들렸어요. 하늘이 넓었어요. 오후 햇빛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민재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 닫기를 2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때 내가 미쳤었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친 거야. 너를 왜 그렇게 보냈는지. 선옥은 들었어요.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계속 후회가 돼서. 요즘은 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선옥이 말했어요. 아니요. 짧았어요.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2글자 안에 많은 게 들어있었어요. 남자가 멈췄어요. 선옥은 난간 쪽으로 한 발짝 걸어갔어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건물들이 빼곡했어요. 사람들이 작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당신은 날 버린 게 아니에요. 민재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선옥이 계속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날 당신이 버린 건 저였으면 저는 그냥 버려진 사람으로 끝났겠죠. 잠깐 멈췄어요. 근데 저는 여기 있잖아요. 돌아섰어요. 남자를 봤어요. 당신이 버린 건 당신 인생이었어요. 남자 눈이 흔들렸어요. 선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반대였던 거예요. 당신이 무서웠던 거죠. 저랑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그게 올라가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먼저 끄는 거예요.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올라가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롭지 않았어요. 묻는 말이었어요. 그냥 사실을 묻는 말. 남자가 시선을 내렸어요. 처갓집 덕에 올라간 거 맞아. 근데 지금은 알아요. 선옥이 짧게 끊었어요. 그게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뭐라고 할 자격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남자보다 조금 낮은 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높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가 밑에 있다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 선택이 맞는 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반박하려는 것 같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옥이 뒤로 물러섰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손잡이를 잡으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임대료는 제때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이었어요. 민재가 뒤에서 말했어요. 선옥아, 미안하다. 선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 문이 닫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이 없었어요. 억누른 게 아니라 진짜로 없었어요. 그 말이 필요했던 건 저 사람이었어요. 선옥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필요 없어진 말이었어요.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편의점 사장이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옥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밖에 나오니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민재의 연락은 없었어요. 선옥도 하지 않았어요. 딱히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닿을 이유가 없었어요. 물이 자기 길을 찾아 흐르듯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여름이 됐어요. 선옥은 다음 건물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구였어요. 유동인구가 많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선옥이 2년 전부터 지켜봐온 곳이었어요. 그 지역 지도가 형광펜으로 빼곡했어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제 빨간색 구역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모르는 것들이 줄었다는 뜻이었어요. 계약 당일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소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데 중개인이 물었어요. 건물을 몇 개째 하세요? 선옥이 잠깐 생각했어요. 이게 4번째예요. 중개인이 눈을 약간 크게 뜨며 말했어요. 혼자 하셨어요? 네. 중개인은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선옥은 서류를 끝까지 읽고 도장을 찍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게 그 무렵이었어요. 선옥 혼자 감당하기에 한계가 왔어요. 몸 상태가 나빠진 것도 있었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진 것도 있었어요.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여러 곳을 직접 방문했어요. 직원들 태도를 봤어요. 시설만큼이나 사람이 중요했어요.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어요. 입소 첫날 어머니 짐을 정리해드리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복도에서 어머니가 선옥 손을 잡았어요. 선옥아, 고마워. 무슨 걸 고마워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선옥은 그냥 꼭 쥐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동생 문제도 그 즈음에 정리가 됐어요. 사채는 이미 오래전에 선옥이 갚아줬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더 이상 끌어다 쓰지 말 것. 동생은 그 뒤로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잘 되진 않았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선옥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나빠지지 않게 곁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어요. 가을이었어요. 선옥은 오래된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쳤어요. 그냥 지나치다가 멈췄어요.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내렸어요. 벤치는 그대로였어요. 새로 칠을 했는지 조금 밝아진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그날 밤이 너무 어두웠던 건지도 몰랐어요. 앉았어요. 그날이 떠올랐어요. 젖은 코트, 지나쳐간 버스들, 차가운 등받이, 국밥 김이 눈에 밝혔어요. 식지도 않았던 국. 그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 벤치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목표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어요. 그냥 비가 내렸어요. 지금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햇빛이 있었어요. 가을 햇빛이라 따뜻했어요. 나무에서 잎이 하나 떨어졌어요. 느리게 바람에 실려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으로. 선옥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처음 1,000만 원 목표를 적었던 그 노트는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뒤에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펼쳤어요. 빼곡한 메모들이었어요. 건물 주소, 수익률, 날짜들. 그 사이사이에 짧은 문장들이 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경매 낙찰. 엄마 약값 걱정 없어졌다. 무서웠는데 해냈다. 흔들렸는데 버텼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쓴 백지. 선옥은 볼펜을 꺼냈어요.
잠깐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쓸까가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여기까지 온 시간을 느끼는 거였어요. 식당 계산대, 편의점 새벽, 형광등 아래 가게부, 낡은 원룸 벽을 쓸어보던 손, 경매장 뒷자리, 처음 도장 찍던 날의 손떨림, 그리고 그 벤치. 그날 밤, 선옥은 천천히 썼어요. 끝난 건 사랑이었고, 한 줄 내려서. 그때부터 시작된 건 내 인생이었다. 볼펜을 내렸어요. 수첩을 덮었어요. 버스가 한 대 지나갔어요. 탈 것도 없었고 갈 곳도 지금 당장은 없었어요. 그냥 잠깐 앉아 있었어요. 햇빛 안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어요. 선옥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일어섰어요. 차로 걸어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앞 유리 너머로 길이 보였어요. 넓고 똑바른 길. 선옥은 핸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